알고 있는 것처럼요. 지구는요. 물과 뭘로 되어 있냐? 육지로 되어 있죠. 그죠? 지구는 물과 육지로 되어 있는데 누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많을까?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많아서 물 때문에 지구는 우주에서 보면 푸른색 별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많은데 이 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번 이렇게 하죠. 자, 그럼 물 중에서요. 어떤 물이 제일 많을까? 라고 하면 물을 100%라고 하면 그 중에서 97%가량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바닷물, 뭐라고 하니? 해수예요. 그렇죠? 네. 전체 물을 100으로 봤을 때요. 바닷물에 해당되는 게 97%고 나머지 3%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육지물이죠. 그 육지물을 우리가 담수 이렇게 얘기해요. 되겠냐? 그러면 그 육지물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뭘까? 말해봐. 빙하입니다. 육지물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빙하고 그 다음이 지하수, 강, 호수 이렇게 돼요. 됐죠? 그 중에서 빙하에 해당되는 부분이 3% 중에서 2.2%, 2.4%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실제로 사용하는 지하수, 강, 호수는 대략 0.8%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엄청나게 작다고요.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만큼이 바로 해수. 그치? 그리고 2.2%니까 여기가 빙하. 그 다음에 여기가 지하수, 강, 호수. 이걸 기억, 니은트, 이것으로 놓고 맞는 거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하고 찾아라. 이렇게 갈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대소관계를 좀 외워둘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담수라고 하는 육지물 중에 제일 많은 게 빙하다. 알겠냐? 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러한 물을 우리가 수자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을 인간들이 사용하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들이 사용하는 물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거예요. 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나 매일 머리 감고 목욕하고 그러진 않았겠죠. 됐죠? 그래서 물 사용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됐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1년 동안 사용하는 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은 어디에 쓸까? 학교 안 다닐래? 어디에 쓸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은 농업용수로 써요. 농사 지을 때 쓴다고요. 됐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물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농업용수고요. 그 다음이 유지용수, 공업용수, 그 다음이 생활용수 이렇게 돼요. 되겠어?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농업용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농사 지을 때 그만큼 물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단원이라고 하는 건 요 얘기예요. 요 얘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거 그걸 숫자원이라고 하는데 지구는 주로 바닷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육지물인데 육지물 중에 제일 많은 건 빙하야. 그 다음에 지하수야. 이렇게 되는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쓸 때 우리는 농업용수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이 유지용수, 공업용수, 그 다음에 생활용수 이런 식으로 써. 이거 다 순서대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게 농업용수야 라고 하는 거 기억해두면 된다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담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요즘은요 그렇지 않고요. 인간이 먹는 물뿐만 아니라 운송수단으로 사용되는 바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구조를 훨씬 더 많이 배워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7단원도 바닷물이 주인공입니다. 됐죠? 이렇게 갈 건데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지구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바닷물이라는 해수구나. 자, 이 해수에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이 바닷물의 구조를 배울 거예요. 바닷물의 구조를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배 타고 뭐 이렇게 가요. 근데 그 중에서 바닷물의 껍질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충수 그리고 깊은 쪽을 우리가 신충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요 수온을 보면 표충수의 온도는요 당연히 지구를 이렇게 그리면 위도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극쪽으로 갈수록 표충수의 온도가 뭐해지겠니?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러니 이거는 별반 배울 이유가 없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한 위도 지역에서
바다 속으로 가면서 온도 분포는 어떻게 되니? 그래서 수심에 따른 온도 변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 바닷물의 온도 분포거든요. 바닷물의 온도 분포인데 표층수의 온도 분포가 아니고 심층수의 온도 분포를 보겠다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자, 수심에 따른 온도 변화 요거 보겠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실제로 이렇게 해가 떠 있고요. 바닷물이 있고요.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햇빛이 침투하는 양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지죠. 햇빛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추워질까 더워질까? 추워지겠죠. 온도가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치고 여기가 표층이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수심이 점점 깊어질수록 온도는 점점 낮아져야 정상이죠. 왜? 햇빛이 점점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런 온도 분포를 가지고 있다면 배울 이유가 없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가 20도, 여기가 30도, 여기가 40도, 여기가 10도, 여기가 5도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됐죠? 안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면 배울 이유가 없는데 실제로 이런 분포를 안 갖는단 말이야. 자, 안 갖고요. 어떠냐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온도가 안 떨어져요. 신기하게도. 그랬다가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시 일정해지는 이런 온도 변화가 3번 일어나는 이런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온도가 안으로 갈수록 떨어져야 되는데 표층수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온도가 안 떨어진단 말이야. 자, 이유가 뭘까? 안으로 갈수록 햇빛이 들어가는 양이 똑같아? 그럴 수는 없어요. 무조건 안으로 갈수록 햇빛이 들어가는 침투 양이 줄어드는 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구간이 생기는 이유는 집에서 목욕물 틀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찬물 틀었어. 근데 또 빨리 미지근해지지 않아. 그럼 뭐하니? 손으로 막 휘젓죠. 그럼 미지근해지죠. 자, 그 짓을 바다 위에서 누가 해주고 있는 거야? 바람이요. 됐어? 그래서 위는 뜨거운 물이고 아래로 갈수록 차가운 물인데 이걸 바람이 섞으니까 그 바람이 섞는 그 깊이까지는 수온이 일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섞어줘요. 무슨 층? 혼합층. 요입니다. 그래서 혼합층은요, 바람이 바닷물을 섞기 때문에 온도가 그 섞이는 구간까지는 일정한 온도를 갖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면 그 밑으로 가면 바람의 영향을 못 받아. 섞어주질 못해. 그러니까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됐어? 네. 그래서 수온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여기를 뭐라 합니까? 수온 약층.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다시 온도가 일정한 깊은 바다, 여기를 심해층,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군데로 나눕니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층상 구조를 갖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있는 중위도의 해수의 온도 분포라면 됐죠? 우리나라 말고요, 적도에 가까운 저위도 지방은 어때요?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저위도는 표층수의 온도가 우리나라보다는 더 뜨겁겠죠. 더 뜨거우면서 이 세 개의 층상 구조를 보면 얘가 이렇게 된 구조를 갖습니다. 이렇게 된 구조를 가죠.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중위도보다 얇습니다. 왜요? 왜 얇을까요? 저위도로 갈수록 바람의 세기가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바람의 세기가 약하니까 잘 휘저을 수가 없어서 혼합층의 두께가 얇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층상 구조에서 혼합층의 두께는요, 바람의 세기거든요. 바람의 세기에 의해서 두께가 결정됩니다.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에서 가장 혼합층이 발달된 곳이 어디야? 가장 두꺼운 곳이 어디야? 이게 바로 우리나라다. 그리고 저위도. 이렇게. 그래서 중위도 지방의 혼합층의 두께가 제일 두껍습니다. 왜? 바람이 제일 세게 부는 곳이라 그래요.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온약층이에요. 수온약층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층인데 이 수온약층이 발달된 곳이 어딥니까? 라고 하는 발달 정도를 보는 건 뭘 볼까요? 혼합층은 두께라면 수온약층은요. 혼합층에서 수온약층으로 갈 때요. 위층과 아래층의 온도 차이요. 됐어. 자, 우리나라 중위도는요, 혼합층의 아래쪽이 20도,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온도는 5도, 그래서 온도 차이가 15도밖에 안 나. 근데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표층수의 온도가 거의 30도 가까이에요.
그러면 30도에서 5도를 빼면 얼마? 25도.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저위도가 더 크죠. 됐어? 그래서 수온약층이 더 발달되는 곳은 저위도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고 중위도는 그거보다 발달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어떠냐면 아래쪽은 찬물이 있어요. 위쪽은 뜨거운 물이 있어요. 우리 배웠으니까 해보세요. 찬물이 무겁니? 뜨거운 물이 무겁니? 찬물이 훨씬 무거워요. 찬 공기가 훨씬 무겁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찬물이 밑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대류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납니다. 됐어? 네. 그래서 수온 약층은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안정적인 층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밑에 있는 물질이 대류가 일어나야지 물의 흐름을 타고 위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심해층하고요. 혼합층 사이에 그래서 물질 교환을 차단해 줍니다. 그러니까 심해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못 올라와요. 알겠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수온 약층이야.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해층인데요. 신기하죠? 심해층의 온도가 다시 일정해지거든요. 그럼 여기 바람 불어?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온도가 일정해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지구에는요. 추운 차가운 바닷물이 극지방에 있고 뜨거운 바닷물이 적도 쪽에 있어요. 근데 바닷물이 순환하는 거 아세요? 극에 있던 바닷물이 적도로 오고 적도에 있는 바닷물이 극으로 가는 거 아세요? 네. 근데 극지방에 있는 바닷물이 적도로 올 때요. 찬물이니까 무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극지방에 있는 애가 찬물이니까 내려오면서 무거우니까 아래로 가라앉아요. 됐어? 그리고 적도지방의 물은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걔네들이 순환을 할 때요. 극지방의 물은 밑으로 내려가고요. 적도지방의 물은 위로 올라가면서 순환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극지방의 물이 밑으로 깔려서 만들어진 게 심해층이에요. 근데 극지방의 표층수의 온도가 몇 도냐면 5도입니다. 그래서 이 심해층의 물의 온도가 다 5도인 겁니다. 알겠어? 극지방에 표층수의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5도의 물을 유지합니다.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건 중위도 그렸고요. 저위도 그렸어요. 고위도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고위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5도의 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극지방입니다. 고위도 지방은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구별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심해층밖에 없습니다. 알겠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됐죠? 그래서 고위도 지방은 혼합층도 없고 수온약층도 없다. 그냥 처음부터 심해층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도별로 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 지구를 잘라가지고요. 위도를 핀다고 칠게요. 위도를 피면 여기가 적도 위도 연도예요. 여기가 위도 30도, 60도, 위도 90도, 북방도. 여기 위도 30도, 60도, 위도 90도, 남방도. 맞습니까? 그 중에서요. 혼합층의 두께는 중위도가 제일 두껍다 그랬으니까 혼합층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은요. 이렇게 그려져요. 엉덩이 같이 생겼죠. 그리고 나머지가 다 심해층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도를 펴서 그리면 여기가 혼합층. 중위도가 제일 두꺼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여기가 심해층. 그래서 고위도는 심해층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림이 예쁘게 7페이지 아래쪽에 다 그려져 있어요. 되겠냐? 이런 식으로요. 위도별로 잘랐을 때 수심에 따라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구조도 보셔야 되고요. 전 위도별로 같이 그려놨을 때 모양도 보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닷물, 수온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닷속으로 들어갈수록 실제로 온도는 떨어져야 정상인데 떨어지지 않고 일정했다가 급격히 떨어졌다 다시 일정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이게 바닷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바닷물의 수온 분포는 이렇게 된다면 바닷물의 성분은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바닷물의 성분입니다. 바닷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균일 혼합물, 소금물입니다. 그죠? 네. 라고 하는 여러분들 해수의 성분물. 바닷물에 제일 많은 게 뭘까? 물. 당연히 물이겠죠. 물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금이라고 하지만 이제 좀 배웠으니까 영특하게 하자.
바닷물을 염전해서 증발시키면 하얀색 알갱이 남죠. 그 하얀색 알갱이가 100% 소금이니? 아니죠. 소금에다가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염화, 마그네슘, 염화, 칼슘 이런 거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을 합해서 우리 소금이라고 안 하고 염류라고 부르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수라고 하는 건 97%의 물과 대략 3% 정도 되는 염류로 되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바닷물은 물과 염류로 되어 있어요. 그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뭘까? 라고 하면 바로 77%에 해당되는 양, 염류를 100%로 봤을 때 그 중에 무려 77%에 해당되는 게 바로 짜다라는 맛을 만들어내는 소금이야. 염화나트륨. 됐어? 그리고 대략 한 17%에 해당되는 게 두 번째 쓰다라는 맛을 만들어내는 염화 마그네슘이야. 이 염화 마그네슘은요 두유를 두부로 만드는 간수로도 쓰여. 기억나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알 필요 없어요. 기타 등등 들어있어요. 이런 얘기야. 됐어?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모든 바닷물에는 염류가 들어있는데 그 염류 중에 제일 많은 게 소금이라는 염화 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간수로 쓰는 염화 마그네슘인데 얘네들이요. 됐어? 차지하는 퍼센트가 1억인데 됐죠? 얘네들을 다 합해서 우리는 염류라고 하고요. 그 염류 중에서 이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나머지들이 차지하는 이 퍼센트 비율 이거 변할까 안 변할까? 이거 절대 안 변하죠. 그래서 염류 중에서 각각이 차지하는 이 비율은 변하지 않아. 이걸 우리 뭐라 그러니?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바닷물을 먹어봐도 무조건 짠맛을 먼저 느낍니다. 왜? 모든 바다 속에 염화 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조건 77%여야 되거든. 됐어. 그리고 두 번째 느껴지는 게 쓰다라는 맛인데 그거는 염화 마그네슘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든 바다에서 17%여야 되거든. 됐어. 그래서 바다마다 얼마나 짜, 죽을 만큼 짜, 아니면 견딜 만큼 짜 이건 다르지만 그 바닷물 속에 있는 염류들의 비율은 일정하다. 이걸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한다. 알겠어?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염분비라고 하는 염류들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건 알았어요. 염류의 비율이 일정하다. 바닷물이 흐르니까 모든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의 농도는 77%야. 염화 마그네슘의 농도는 17%야. 이건 안 바뀌어. 근데 바다마다 짠 정도인 염분은 달라지죠. 됐어? 네. 그래서 염분비 일정의 법칙하고 전혀 다른 말이야. 염분이 뭔지 기억해봐. 염분은 선생님은 쉽게 바닷물의 짠 정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염분은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닷물 1kg 속에 녹아 있는 염류의 그람수. 그러니까 동해 바다든 서해 바다든 남해 바다든 상관없어. 바닷물 1kg 길러 와. 그래서 그걸 증발시켜. 그럼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염류만 남아. 됐어? 그랬더니 바닷물 1kg을 길러왔을 때 동해 바다에 남는 염류의 그람수가 30g이야. 그렇다면 이 동해 바다의 염분은 30퍼밀이야. 맞아? 네. 그거는 요즘에 PSU 이렇게 쓰죠. 그래서 퍼밀이라는 거 PSU 이렇게 쓰죠. 자, 그런 다음에 바닷물 1kg을 길러왔을 때 서해 바다는 염류가 20g 남아요. 그럼 이 바다는 염분이 20퍼밀이에요. 남해 바다는요. 바닷물 똑같이 1kg을 가져왔는데 남는 염류가 10g이에요. 그럼 얘는 염분이 10퍼밀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셋 중에서 어떤 바다가 제일 짜겠어요? 동해 바다가 제일 짜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바닷물의 염분은요. 무조건 바닷물 1kg을 증발시켰을 때 남는 염류의 그람수를 얘기하는 거다. 이게 염분이다. 되겠냐? 되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다마다 모든 바다마다 염분은 다 다르다. 바다마다 염분은 다 달라요. 염분비는 일정하지만 염분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그렇다면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예요? 35퍼밀. 원래는 이렇게 썼어요. 퍼밀. 그래서 요즘은 PSU라고 쓰지만 옛날에 퍼밀 썼단 말이야. 퍼센트보다 뭐 하나 더 써서 퍼밀이라고 썼어요.
자, 전 바다에 염분을 평균값을 내면 35%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알아요?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더럽게 짜서 물고기가 살 수 없어 다 뒤졌어요. 그래서 죽을 산다 써 사해바다잖아요. 사해바다의 염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밀이에요. 200%밀.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해바다의 염분이 200%밀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동해바다는요 염분이 35%밀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바닷물의 염분이 거의 평균값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 지중해 여기 염분이 8%밖에 안 돼요. 이렇게 돼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죠. 근데 그렇다고 염분이 다 다르다고 바닷물 말이야. 그래서 그런 꼬맹아 염분이 200%밀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사해바다 1kg을 길러와서 증발시키면 그 안에 염료가 몇 g 남는다고? 200g 남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중해 바다 1kg 길러오면 그 안에 염료는 8g밖에 안 남아. 나머지가 다 물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이러한 바다의 염분이 다 다른데 염분이 다 다른 이유가 뭐냐? 어떤 바다는 죽을 만큼 짜고요. 어떤 바다는 이게 바닷물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엄청 싱거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바다마다 염분이 다 다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이거 고등학교에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염분이 다 다른 이유는 바로 그날 또는 그 계절에 강수량과 증발량이 차이다. 강수량이 많아, 증발량이 많아. 강수량이 많으면 싱거워질 거예요. 증발량이 많으면 짜질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수량과 증발량의 차이인데 이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증발량을 신경 쓰지 말고요. 강수량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요. 여름하고 겨울 중에 강수량이 많은 때가 언제예요? 여름이죠. 장마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름철보다 겨울철의 바다가 훨씬 더 뭐하다? 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중위도하고 저위도 중에 어디에 더 비가 많이 오겠어요? 저위도입니다. 스콜이라고 하는 쏟아지는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저위도의 바닷물이 훨씬 더 싱겁습니다. 중위도가 더 짭니다. 그래서 저위도의 바다보다 중위도의 바다가 더 짠 이유도 그래서 강수량 때문이거든요. 증발량을 보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염분의 차이는 강수량과 증발량의 차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강수량이다. 언제가 더 강수량이 많은지를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절에 따라 위도에 따라 염분의 비중이 다른 이유가 바로 강수량 차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명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비가 온다고 치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비가 와요. 그럼 빗물이 동해로 흘러가니 서해로 흘러가니? 서해로 흘러가죠. 왜? 동해는 태백산맥이 있어서 지형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지형이 낮은 쪽으로 흘러가죠. 서해 쪽으로 다 흘러가요. 그러면 서해 쪽으로 빗물이 막 들어가니까 서해 바다는 점점 싱거워지겠니? 짜지겠니? 싱거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같은 계절에 가셔도 그래서 같은 그 계절에 가셔도 지형 때문에 육지물이 다 서해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서해 바다보다 동해 바다가 훨씬 짭니다. 모든 계절에 서해 바다보다 동해 바다가 더 짠 이유가 바로 지형의 영향이야. 지형의 영향으로 육지물이 유입량이죠. 육지물이 어디로 더 많이 들어가? 이게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기 때문에 서쪽으로 육지물이 다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서쪽 바다가 더 싱거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어요. 저기 극지방 가시면 극지방에는 빙하가 있잖아요. 빙하는 소금물이 온 거니 물이 온 거니? 물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에 물이 타져요. 그래서 바닷물이 싱거워지고요. 빙하가 커지면 바닷물에서 물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바닷물이 더 짜지죠. 그래서 라고 하는 빙하에 결국은 빙하가 얼고 녹는 거에 따라서 염분이 달라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바닷물의 짠 정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바닷물의 실제 짠 정도는 달라지는데 그 안에 있는 염류들의 비중은 똑같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염분은 변하는 거지만 염분 비는 일정합니다. 하겠어요?
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네. 어떤 바닷물이든 자 여기까지 됐다 했으니까 자 그럼 사해 바다는 바닷물 1kg을 증발시키면 그 중에서 염류가 200g 나오고 발트에는 이 8g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서요 얘네들이 차지하는 염화 나트륨의 비율 모든 염류 중에 77%죠. 됐어. 그러면 얘가 120g이야. 얘는 한 6g이야. 이 정도의 비중이야. 그러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어차피 소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7%로 일정할 거니까. 그치? 요걸 이렇게 안 주는 거야. X. 됐냐? 어떤 바닷물을 증발시켰을 때 나오는 소금의 양을 주고요. 하나의 바닷물은 염분을 주고 하나의 바닷물은 염분을 안 줘요. 그랬을 때 이게 염분이 얼마인지 알아내 라고 하면 뭐 하시면 돼요? 비례하기 때문에 비례식 세우면 돼요. 그래서 사해바다는 염분이 200g일 때 증발시켜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50g이었으니까 그래서 발트에는 염분을 모르지만 얘를 증발시켰을 때 얻은 소금의 양이 얼마야? 6. 됐어?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X값 구하시면 사해바다의 염분이 나와요. 알겠어? 네, 어차피 소금의 비율은 똑같기 때문에 비례식 세우시면 됩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바다의 염분 구하는 문제들 또는 염분을 주면 거꾸로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 얼마야? 이거 구하는 문제들. 됐어? 이거 다 비례식으로 세우시면 돼요. 알겠냐?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염분비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례식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대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염분, 염분비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염분이라는 건 변하는 이유가 뭐냐? 염분비가 일정한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 풀 수 있냐? 그거 해결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10페이지, 11페이지 문제 풀어봐. 대충 느낌을 잡아야죠. 이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 10, 11. 이거 네 글씨야? 날려졌어. 초등학교 1학년 때 글씨 아니니? 이 정도면? 아니 시간이 없어서. 나는 글씨를 읽어야 되는 거야. 암호를 해독해야 되는 거야. 태양의 모습, 태양 활동의 보면 알아요.
활동에 영향? 네. 어휴, 나 아무 해독력 있어. 습건의 분포,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시간에 따른 우리나라의 연직 수온 분포, 시간에 따른 우리나라의 시기에 따른 변화, 염류, 염분, 염분비 일정 법칙,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염류의 해류의 특징. 이 여기서 뭐지? 7과에서는 우리나라 해류의 영향은 뭐야? 쿠로시오 그게 왜 영향이야? 동안날로 해가지고 동해가 서해가 뜨겁다. 아 그거. 아 조경수역 이런 거. 조석 현상. 뭐야 이 옆은 왜 안 보여? 엄마. 아니 이 옆에 있는 아니 포스트잇. 그거는 낙서예요. 수업 시간에 심심해서 붙어있는데. 채점도 했어. 아니요. 이 새끼들은 좀 부족한 새끼들. 빨리 채점도 해. 응. 아 30문제. 과학 30문제. 객관식으로 30문제. 5단원 7문제. 6단원 6단원이 제가 할게요. 5, 6. 5, 6 한 쌤, 3, 7 한 쌤인데 3, 7은 몇 문제인지는 안 알려주고 문제 점수만 알려줬어. 대충 그렇게 나오겠지. 뭐 나온다고 알려주시죠. 뭐가 나왔다 그러고. 네, 저희 반은 뭐 나온다고 뭐 나온다랑 뭐 안 나온다고 알려주시. 자, 다 했어. 자, 10페이지, 11페이지 중에서요. 자, 이해 안 되는 거, 선생님이 설명해야 되는 거 뭐 있을까? 없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너네 지금 해수의 수온의 연직 분포 나온다고 했으니까 11페이지에 위에 있는 그림 나온다는 얘기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염분의 변화 뭐 이런 것들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염분 문제는 없네요. 네, 그거 뒤에서 같이 풀도록 하죠. 자, 12페이지, 13페이지 해수 순환 이제 요게 마지막인데 시험 범위에 요 파트에서 이제 조금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나마 7단원은 좀 순하죠. 7단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해류라고 하는 그래서 해수는 바닷물인데 해류는 뭐야? 바닷물이 흘러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닷물의 흐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중에서요. 해수의 순환이라고 할까요? 해수의 순환. 바닷물은 움직이는데 첫 번째 바닷물의 흐름 중에 해류라는 흐름이 있고 조석이라는 흐름이 있죠. 바닷물이 흐르는 걸 두로 표현해요. 해류 현상하고 조석 현상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 중에서요. 해류는요. 항상 바닷물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 해류는 한 방향으로만 이동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동해에 흐르는 바닷물을 동한 난류. 자,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흐르는 난류를 황해 난류라고 하는데 이 동안 난류 밑에서 위로만 흘러요.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황해 난류도 아래에서 위로만 흘러요. 그 다음에 저 북한에서 흐르는 북한 한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얘네들은 365일 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라고 하는 항상 정해진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 해류인데 이 해류 왜 생겼어요? 지구의 대기 대순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해류는 항상 한 방향 정해진 방향으로만 1년 365일 흐른다. 방향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해류를 만든 원인이 바로 여기 대순환 때문이라서 그래. 안 바뀌어. 바람 때문이야. 근데 절대로 방향이 바뀌지 않는 대기 대순환이라는 바람 때문에 생겨서 해류의 방향도 항상 일정한 방향을 가져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류라고 하는 건 항상 한 방향으로 바닷물이 흐르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지 않는 흐름인데요. 조석이라고 하는 조류는 거꾸로예요. 얘는 바람이 그래서 바닷물이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바닷물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는 현상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안가가 이렇게 있는데 바닷물이 우리나라 해안 쪽으로 밀려왔어요. 밀려오고 있어요. 이거 뭐라 그러니? 밀물. 그랬다가 빠져나가요. 뭐라 그러니? 썰물. 그래서 바닷물이 한 번은 왼쪽으로 한 번은 오른쪽으로. 그래서 바닷물의 흐름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조석현상이라고 하고, 해안가 쪽으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걸 밀물, 빠져나가는 걸 썰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바닷물의 흐름이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이걸 조석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조석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해류는 대기대순환이고 조석현상이 생기는 건 바로 달과 해안의 인력, 이걸 줄여서 멋진 말로 기조력이라는 단어를 고등학교에 가면 배울 거지만, 됐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기조력이라는 단어를 배울 거지만, 여러분은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이 현상이 생기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냐 바뀌지 않느냐가 가장 대표적인 거 차이점. 그 중에서 얘네들이 생기는 원인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해류를 보면요, 아까 그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시아 대륙이고요, 우리나라고요. 자, 저기 적도에서 따뜻한 바닷물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다가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물 한 가닥, 서해안 쪽으로 물 한 가닥, 그리고 나머지는 일본을 돌아서 저기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닷물이 흐르는데, 저기 적도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니까 따뜻할까 차가울까? 적도에서 오는 물이니까 따뜻한 물은 난류야 한류야? 난류겠죠. 자, 우리나라에 따뜻한 물이 밀려오고 있는데 그 물의 본류의 이름이 쿠로시오 난류, 따뜻한 물. 그래서 크로시오 난류고요. 그 크로시오 난류 중에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항해 난류, 동해안 쪽으로 빠지는 걸 동한 난류, 가능하죠 이런. 그리고 일본을 돌아 태평양으로 가는 아이를 그냥 크로시오 난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따뜻한 물이 우리나라 쪽으로 막 옵니다.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쪽에 찬물도 옵니다. 찬물은 저기 극지방에서 북한을 지나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오는 찬물이니까 얘는 북한 뭐라고 하니? 한류라고 하겠죠. 되겠어.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안에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면 따뜻한 물에 사는 어종과 찬물에 사는 어종이 두 개가 만나서 따뜻한 물에 사는 난류성 어종과 차가운 물에 사는 한류성 어종 둘 다 그래서 잡을 수 있어서 물고기 잡으려고 어민들이 여기 모여요. 그래서 일본 놈들도 오고 중국 놈들도 오고 러시아 놈들도 와서 우리나라 해경이 여기서 맨날 싸우죠. 되겠냐? 자, 여기를 뭐라 그럽니까? 여기를 뭐라 그럽니까? 조경수요. 조경수요. 됐어. 근데 이 조경수역이 위치가 살짝씩 바뀌어요. 계절에 따라. 되겠어? 여름철은 따뜻한 물의 세력이 셀까요? 찬물의 세력이 셀까요? 여름철은 따뜻한 물의 세력이 세니까 얘가 세력이 세서 훨씬 더 밀고 올라가요. 그래서 여름철에 조경수역의 위치는 위에 생깁니다. 여름철에는. 근데 겨울철은 찬물의 세력이 더 세요. 그래서 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조경수역은 아래쪽에 생겨요. 되겠냐? 그래서 이 위아래로 얘가 좀 출렁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겨울철에는요, 저기 러시아 새끼들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경이랑 맨날 싸웁니다. 알겠냐? 이런 식으로요, 네, 조경수역이 형성되는데, 그러면 난류라고 하는 따뜻한 물과 한류라고 하는 차가운 물이 뭐 달라? 엄청 달라. 바닷물 색깔도 달라요. 됐어? 자, 뭐가 다르냐면 일단은 난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적도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저기도에서 만들어지겠죠. 한류는요, 찬물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고위도 지방에서 만들어진 물이겠죠. 됐니? 자, 근데요, 따뜻한 물과 찬물 중에 어디에 소금이 잘 녹아요? 따뜻한 물이죠. 그러니까 염분은요, 따뜻한 물이 훨씬 더 높아요. 찬물이 낮아요. 그 다음에 우리 배웠어요. 그러면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는요,
찬물에 잘 녹아요? 뜨거운 물에 잘 녹아요? 찬물에 잘 녹아요.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용해돼서 존재하는 양. 그래서 용존 산소량. 그래서 이건 오히려 찬물이 높아요. 염분하고 반대예요. 따뜻한 물이 낮아요. 그러면 산소가 많이 녹아있는 곳에 호흡하기 편하니까 식물, 동물들이 많겠죠. 그래서 걔네들의 양을 영양, 염류는 산소의 양이 많은 곳이 많아요. 플랑크톤 여기 많이 살아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곳에는 영양, 염류의 양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바닷물에 성격 차이가 생겨요. 바닷물에 성격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금만 따뜻한 물에 잘 녹는 거고요. 그걸 뺀 산소나 영양, 염류의 양은 찬물이 높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됐죠? 이런 성격 때문에 찬물에 사는 물고기 어종과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 어종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둘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 동해안에 생긴 조경수역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되겠죠? 이게 바로 해류예요. 우리나라 이 해류 방향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석현상이라고 하는 거 달과 태양의 만유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바닷물의 끌림 현상 이게 이제 조석현상인데요. 육지 쪽으로 밀려 들어오면 밀물,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면 썰물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바닷물의 높이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평균 해수면의 높이를 이만큼이라고 보자. 평균 바닷물의 높이가 여기까지여야 돼! 라고 치자. 근데 밀물이 되면 바닷물의 높이가 평균 해수면보다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썰물이 되면 낮아지겠죠. 높아지겠죠. 낮아지겠죠. 마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파동 그래프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지랄 합니다. 그 중에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을 때를 우리가 밀물이라고 하자.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를 썰물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 밀물 중에서 바닷물이 가장 높을 때를 뭐라 그러니? 바닷물이 가장 높은 순간. 네, 이거를 가득 찰 만자 써서 만조.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낮은 순간. 이걸 뭐라 그러니? 이걸 간조라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용어 공부하라고 아까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만조, 간조, 밀물, 썰물. 알겠어? 자, 그러면 만조에서 그 다음 만조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12시간. 이거를 우리는 조석주기래. 조석주기. 자, 조석주기는 꼭 만조에서 만조까지 재야 돼? 아니, 간조에서 그 다음 간조까지 재도 똑같아. 똑같아. 이걸 조석주기라고 할 건데 이 조석주기가 바로 12시간 얼마입니까? 25분 이거예요. 그러면 하루는 24시간이니까 대략 하루에 만조 2번, 간조 2번 생기는 비중이야. 알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조와 간조가 반복되는 조석 현상이 하루에 2번 생길 거라서 바닷물의 흐름이 주기적으로 밀물 될 때와 썰물 될 때가 바뀌겠죠. 그래서 바닷물의 흐름이 하루에 2번씩 바뀌어요. 알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조가 됐을 때 바닷물은 엄청 높이까지 차올랐다가 자, 썰물이 되면 간조가 되면 바닷물의 높이가 쭉 낮아지겠죠. 그랬을 때 이 만조일 때와 간조일 때의 바닷물의 높이 차이 요거 뭐라 그러니? 조차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바닷물의 높이 차이가 3m 차이 났어. 내일은 또 3m일까? 아니면 변할까? 변해요. 변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한 달 동안 볼게요. 자,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본다면 자, 만조일 때 물높이가 여기까지 왔다가 간조일 때 물높이가 여기까지 빠졌어. 그럼 물높이 차이가 요만큼. 이게 조차야. 근데 내일은요. 만조일 때 물높이가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자, 간조일 때 물높이가 여기까지밖에 안 빠져요. 물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빠집니다. 조금 들어오면 조금 빠집니다. 됐어? 자, 그랬을 때 조차가 내일은 요거밖에 안 난다래. 자, 이거를 30일 동안 연결하면 조차 높이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나요. 이런 식으로 납니다. 이런 식으로 난다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조차 물높이 차이가 크게 나는 날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크게 나는 날을 뭐라 그러니? 라면사리, 사리, 무대운 병신. 알겠어? 조차가 크게 날 때를 사리 현상.
현상. 알겠어? 조차가 조금 나면 조금 현상. 이건 조금 현상. 이름이 왜 그런지는 내가 몰라요. 지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네, 조차가 크게 날 때는 살이, 조차가 조금 날 때는 말 그대로 조금이야. 됐죠? 이렇게 난다. 그래서 물높이 차이가 항상 일정한 건 아니구나. 네, 이건데요. 그러면 이 물높이 차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달라져요? 라고 하면 조석 현상은 달과 태양의 많은 인력 때문인데 그 중에서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달의 인력일까? 태양의 인력일까? 달의 인력이에요. 달은 작지만 지구랑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달의 인력의 영향이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항상 그 위치에 이렇게 있다. 이게 태양이다. 자, 지구가 이렇게 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지구가 달이 지구 둘레로 공전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M1, M2, M3, M4 그랬다가 다시 M1으로 돌아오는 달이 공전하죠. 이번에 시험법. 그랬을 때요. 자, 사리 현상은 언제 일어나요? 조금 현상은 언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간에 시험법이니까 반복한다고 치자. 자, 꾸며놔. M1, 달의 위성무늬. 빨리 봐. M1, 달의 위성. 사기죠. M2, 뭐니? 상현이죠. M3, M4, 다시 M1, 다시 사기. 그래서 그랬을 때 사기 매달 음력 1일, 5월 1일이라고 치자. 그래서 한 바퀴 돌아오면 그 다음 달 됐어. 음력 1일. 그러니까 여기가 6월 1일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러면 한 바퀴 돌 때 30일 걸리니까 반 바퀴 돌 때 며칠 걸린다고? 15일. 됐어. 그래서 망일 때가 음력 15일. 그러면 90도 돌 때가 7, 8일 걸린다 그랬으니까 음력 7일에서 8일, 22일에서 23일 이렇게 날짜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위치랑 날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리 현상은요. 달과 태양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만유인력의 영향을 가장 크게 줘요. 그래서 물이 많이 빠졌다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M1 위치와 M3 위치에 달이 올 때가 사리 현상이 생겨요. 여기가 사리, 여기가 사리. 됐죠? 그러니까 이 사리일 때가 음력 1일이 사리라면 이 사리가 생긴 건 그 달 음력 15일 만일 때야.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사리 현상은 달과 태양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와 태양이 있는 곳에 수직한 방향으로 다 이렇게 있는 반달 모양일 때가 조금 일어나. 이때가 조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달이 지구둘레를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둘레를 공전하니까 사리와 조금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 오늘 만조였다가 그 다음 만조가 될 때까지 12시간이 아니고 12시간 25분이 걸린다 그랬죠? 되겠죠? 네, 그러면 12시간이 아니고 12시간 25분으로요. 자, 오늘 새벽에 6시에 만조가 일어났다면 다음날 만조는 6시가 아니고 새벽 6시가 아니고 6시 50분이에요. 됐어? 네, 그래서 매일매일 같은 만조가 일어나는 게 매일매일 50분씩 늦어집니다. 그래서 조속 주기가 12시간이 아니고 12시간 25분, 그게 2번이니까 50분씩 늦어지는데, 자, 이런 조속 현상들이 매일매일 50분씩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50분씩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50분씩 조속 현상이 돼서 늦어지는 이유가 달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도 태양 주변을 뭐 하기 때문이야? 공전해서 요만큼 가니까. 그래서 따라오려면 50분 더 와야 됩니다.
끝이고요. 공전 때문에 매일 50분씩 늦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래? 여기까지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4페이지요. 14페이지요. 문제 풀어봐. 선생님 이는 뭐예요? 응? 이요. 우리 동안 난류, 항해 난류의 본류가 쿠로시오 난류라 했지? 북한 한류의 본류가 리만 한류야. 리바이. 리만 한류. 근데 그건 학교에서 안 나오지 않니? 맞아요. 그래서 안 해. 리만 한류야. 북한 한류의 본류야. 이가 리만. 네가 아까 물어본 이가 리만 한류. 네. 이게 리만 한류 이렇게 내려오면 북한 한류. 그거를 이제 북한 애들이 연해주 한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리만 한류 이렇게 하는 거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저 미친년은 맨날 하냐 칭칭이야. 코. 빨리 갔다 와.